자, 73쪽부터 가겠습니다.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 분류인데요. 가로축은 고객의 참여 결정권, 고객이 참여를 통제한다. 그래서 통제를 하면은 이제 yes, 통제 안 하면은 no. 세로축은 조직의 참여 결정권, 조직이 참여를 통제한다. 통제를 하면 yes, 아니면 no인데 여기서 조직도 참여를 통제하고 고객도 참여를 통제하면은 이건 야생조직, 유형 1 야생조직이고요. 사립대학교, 자율형 고교 등이 야생조직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참여를 통제하지 않는데 고객이 참여를 통제하는 거는 고객이 참여하고 싶을 때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 2에 해당되고 적응조직에 해당됩니다. 미국 주립대학, 지역사회대학, 자유등록제학교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참여를 통제하기 싫어요. 고객이 참여하기가 싫은데 조직은 참여를 하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유형 3 강압 조직이고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는 없다곤 하지만 군대가 있죠. 네. 그리고 조직이 참여를 통제하진 않는데 조직도 참여를 통제하지 않아요. 고객도 참여하게 하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참여하게 하기 싫다는 게 그러니까 조직이 참여를 그러니까 어 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하지 않는 조직이 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의 참여 결정권도 없고 고객의 참여 결정권도 없는 게 유형 4 온상조직 사육조직이라고 하는데 의무교육기관 교도소 국립정신병원이 있죠. 법에 의한 조직관리고요. 그 의무교육기관은 의무니까 조직이 그 교육기관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통제를 못하죠. 왜냐면은 이미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도소랑 국립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직의 고객 선택권과 고객의 참여 결정권은 교사와 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맞습니다. 칼슨은 학교 조직을 분석하면서 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이 교사와 학생의 적응 및 학교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봤습니다. 2번 야생 조직에 속하는 학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다른 학교와 경쟁해야 한다. 맞습니다. 야생 조직 와일드 오거나이제이션은 학생의 선택권도 크고 학교 역시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즉 학생과 학교가 서로 선택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이 발생합니다. 사립학교나 자유형 고등학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번 사육조직에 속하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폭넓게 인정된다? 아닙니다. 의무교육이잖아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을 7살인가 8살이 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안 시키면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이게 사육조직이 학교에 대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틀리고요. 사육조직, domesticated organization이고요. 온상조직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직이 강하게 관리하고 학생 선택권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이나 제도에 의해 배정되는 성격이 강하고 의무교육기관 하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도소, 국립정신병원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 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조직은 고객 선택권을 갖지만 고객은 참여 결정권이 없는 유형에 속하는 조직은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다. 군대가 있죠. 네, 어렵긴 한다는데 군대가 있긴 하죠. 근데 옳은 설명입니다. 조직은 고객 선택권을 가지지만 고객은 참여 결정권이 없는 유형 3이죠. 네, 강압 조직, coercive organization입니다. 칼스는 이러한 조직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한국에는 있죠. 네. 그리고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론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조직의 고객 선택권과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라는 두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한다. 여기서 조직의 고객 선택권이란 조직이 고객 학생 등을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고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란 고객이 조직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허즈버그는
직무 불만족을 야기하는 근무 조건, 직업 안정성, 보수 등을 위생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맥그리거는 적절하게 동기부여가 되면 누구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한다는 관점을 이론 Y로 불렀습니다. 허즈버그의 이중 요인으로 이론. 허즈버그는 직무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한 스펙트럼으로 보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불만족을 제거한다고 반드시 만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만족을 높이려면 다른 요인, 동기 요인이죠. 동기 요인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위생 요인, 즉 환경적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근무 조건, 직업 안정성, 보수, 조직 정책, 감독, 인간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위생 요인이 부족하면 불만족이 생기지만 위생 요인이 충족되어도 반드시 만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낮으면 불만이 생기지만 급여를 올린다고 자동으로 동기부여가 되진 않습니다. 동기 요인은 성취감 요인입니다. 직무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성취, 인정, 책임감, 성장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인이 충족될 때 직무 만족과 동기부여가 증가합니다. 즉, 허즈버그는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을 구분함으로써 조직 관리와 인사 정책에서 어떤 요인을 개선해야 동기부여가 가능한지를 설명했습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맥그리거는 인간관에 따라 관리자의 지도 방식과 조직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론 X. 사람들은 본래 일을 싫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외부 통제와 강제 없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비관적 인간관이고, 당연히 엄격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겠죠. 이론 Y는 사람들은 적절한 동기부여와 환경이 제공되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보는 낙관적 인간관입니다. 권한 위임, 참여적 의사결정, 자기도조적 관리가 강조됩니다. 즉, 맥그리거는 인간의 본성과 동기부여 방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경영 전략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리하면 허즈버거는 직무 자체와 환경 요인의 구분을 통해 동기부여와 만족을 설명하고, 맥그리거는 인간의 본성과 자율성에 대한 관점을 통해 조직 관리와 리더십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자, 기후법은 짝수법 문항과 홀수법 문항으로 나누는 방법이고요. 전후법은 전체 검사를 문항 순서에 따라 전과 후로 나누는 법입니다. 속도 검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과대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무작위법은 무작위로 랜덤으로 분할하는 방법이고요. 문항 특성법은 문항 특성, 즉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에 의하여 나누는 방법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이제 신뢰도 추정 방식을 비교하는 건데요. 재검사 신뢰도는 검사 지혜수가 1, 검사 실시 횟수가 2고, 재검사 신뢰도의 주된 오차 요인은 시간 간격 2월 효과고, 통계 방법은 정률 상관계수입니다. 안정성 계수입니다. 동형 검사 신뢰도는 검사 지혜수가 2, 각 검사 실시 횟수는 2고요. 각각 1입니다. 그리고 주된 오차 요인은 문항 차이, 즉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등이고요. 통계 방법은 정률 상관계수고 동형성 계수입니다.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는 반분 신뢰도랑 문항 내적 합치도가 있는데, 둘 다 검사 지혜수와 검사 실시 횟수가 동일하게 1이고요. 반분 신뢰도는 반분 검사의 동질성이 주된 오차 요인이고,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통계 방법으로 합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는 문항 내 동질성이 주된 오차 요인이고요. 통계 방법은 문항 내적 합치도의 통계 방법은 KR 이분적 문항, 크롬바흐 알파 개수, 다분적 문항, 호이트 개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개정 중점은 초등학교에서는 유아교육과정, 즉 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 늘려 확보된 시수는 안전한 생활교과 등으로 운영하고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모든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체험활동을 강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 내용으로 공통과목을 구성하여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하되 내용수와 수준을 적정화합니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으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개설했고요. 공통 과목은 국영수사과로 하되 사회과학은 통합사회인 통합과학을 개발했습니다. 기초국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회 이수 단위를 교과 총위 이수 단위의 50%를 넘지 않게 하고,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국가직무 능력 표준, 즉 NCS와 연계했습니다.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법엔 4가지가 있는데요. 관찰법은 인간의 외연적 행동이나 생리적 반응을 관찰하여 정리적 특성을 추리하는 방법이고요. 면접법은 언어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학생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방법이고요. 사회성 측정법은 학생이 자기 동료에 의해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자기보고법은 문장화된 질문 내용에 자기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진술 또는 표기를 하는 방법. 자기보고법은 질문지법이라고도 합니다. 파이너의 쿠렐의 방법론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귀입니다.
과거를 현재화하는 단계고요. 자서전적 주인공인 자신의 실존적 경험을 회상하면서 기억을 확장하고 과거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대한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단계입니다. 정기적 과거는 현재에 존재하고 베일에 쌓인 현재를 이해하는 관건이고요. 과거가 현재가 될 때 현재는 드러납니다. 회귀 소급의 방법은 첫 번째, 회귀하기. 자연스럽게 그때의 상황이 되어보고 손상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과거를 발견하고요. 과거에서 누군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요. 관찰한 거 기록을 하는데 관찰한 것을 기록할 때 현재의 반응도 포함하고요. 회귀할 때는 관찰자의 중심을 자아에 둡니다. 자아란 과거 경험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진이에요. 이 미래에 대한 논의 단계고요. 자유현상 기법을 통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단계입니다. 현재에 스며있는 미래에 주목하고요. 미래 또한 과거처럼 현재에 존재하며 심사숙고하며 설정 가능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전진의 방법으로는 가장 편안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편안함을 형성하여 자유현상을 유도하고요. 미래에 관해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묘사해보고요. 편안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고 미래 상황에 대해 지속되는 기간을 생각합니다. 기간을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적 인식적 편견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회귀, 두 번째는 전진이고 세 번째 분석입니다. 네 번째 종합이고요. 지금은 세 번째 분석 얘기합니다. 분석은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회귀와 전진을 거친 후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라는 세 장의 사진을 동시에 펼쳐놓은 후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과거의 교육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자신의 삶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정기적 현재를 묘사하는 거고요. 자신의 현재 흥미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념화를 통해 경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무엇일 수 있는지를 일괄하여 다루는 개념화는 경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선택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을 병렬해 봅니다. 그 마지막 단계로는 종합 단계가 있습니다. 종합은 생생한 현실로 돌아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의미를 자문하는 단계입니다. 주인공이 과거, 미래, 현재라는 세 장의 사진 속에서 과거 학교 교육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 지적 호기심이 자기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개념에 대한 정밀성이나 이해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자문자답하는 거고요. 종합의 방법으로는 함께 두기, 모든 것을 함께 두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현재의 의미가 뭔지를 자문해보고요. 모두 하나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평가도구의 양호도를 비교해 봅시다.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를 나뉘고요. 타당도의 밸리디티의 개념은 하나의 검사가 본래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고요. 왓의 문제입니다. 타당도 특징은 검사의 진실성, 정직성이고요. 준거의 개념이 수반되고요. 검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타당도의 종류에는 내용 타당도, 즉 증거, 그리고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결과 타당도, 체제적 타당도가 있는데요. 준거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를 나뉩니다. 그리고 신뢰도, reliability는 한 검사에서 얻어진 점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 즉 하우의 문제고요. 신뢰도 특징은 검사, 즉 측정 점수의 정확성, 일관성, 항상성, 피검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요. 측정 오차의 문제가 특징입니다. 신뢰도 종류로는 첫 번째로는 측정의 표준 오차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검사의 상관계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검사 신뢰도, 동영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고요.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반분 신뢰도와 문항 내적 합치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객관도입니다. objectivity. 객관도는 검사자에 따른 검사 점수의 일관성의 정도고요. 특징은 검사자의 객관성, 검사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요. 신뢰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객관도 종류는 채점자 내 신뢰도, 채점자 간 신뢰도가 있습니다. 실용도, 유저빌러티는 하나의 검사가 문항 제작, 평가 실시, 채점상의 비용, 시간, 노력 등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고요. 실용도 특징은 검사의 경제성, 타당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 분류, 아까 한 거죠. 조직도 참여를 통제하고 고객도 참여하고 싶고 조직도 참여하고 싶으면 야생 조직이 되는 겁니다. 유형 1, 사립대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등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 참여하기 싫은데 조직이 참여하고 싶은 거는 강압 조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있죠. 군대. 그리고 조직이 참여를 통제하지는 않는데 고객이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적응 조직입니다. 미국 주립대학, 지역사회대학, 즉 자유등록제 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상 조직이 있는데요. 사육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조직이 참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객은
고객도 참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기 싫은데 의무로 하는 거죠. 의무교육기관, 교도소, 국립정신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게 원상조직, 사육조직입니다. 법에 의한 조직을 관리하는 거고요. 생활지도의 과정에는 첫 번째로 학생조사 이해활동이 있습니다. 표준화 검사를 하고 임상적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활동을 합니다. 교육정보, 직업정보,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 활동을 합니다. 상담 활동은 생활지도의 중립적인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플레이스먼트, 그냥 정한 곳에 둔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정치 활동을 하고요. 교육정치, 직업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딱 정해준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추수 활동은 사후 점검 및 지도 활동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타난 사주덕과 교육 단계설에 대해 보겠습니다. 국가론에 대한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질문은 개인의 도덕적인 삶에 관한 질문이 동시에 이상적인 국가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과 국가는 크기만 다를 뿐 그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다. 개인은 작은 글씨, 국가는 큰 글씨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작은 글씨, 즉 개인보다는 큰 글씨, 즉 국가를 연구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국가는 크게 생산기능, 수호기능, 통치기능으로 나뉘어진다. 하나의 국가가 올바르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능에 종사하는 자들이 절제의 미덕을 가져야 되고 수호기능에 종사하는 자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며 통치기능에 종사하는 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가 조화를 이룰 때 그 국가는 올바르게 잘 사는 국가, 즉 정의, 저스티스,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주장이고요. 머리 이성, 개인이 머리 이성을 갖고 있으면 덕이 지혜의 덕을 갖고요. 지배계급입니다. 철학자고요. 35세부터 제4기 네, 30에서 35세부터 변증법 철학을 배우고 통치자 양성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35세부터는 국가 통치에 대한 행정 실무 경험을 하고요. 그 떨거지들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허리 이하, 즉 욕망, 네, 욕망을 개인이 욕망을 가진 경우에 절제의 덕을 가지고요. 생산계급 노동자입니다. 제1기 즉 18세까지는 체육, 음악, 3RS 세 과목을 배우고요. 제2기에 18에서 20세까지 군사훈련을 하는데요. 군사훈련에서 성적이 불량하면 생산계급 여기서 종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계급 그 성적이 좋아요. 군사훈련의 성적이 좋으면 제3기로 올라가는데 이게 제3기에서는 가슴, 이지 즉 개인이 가슴이랑 이지를 가졌다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용기의 덕을 가지고 수호계급 즉 군인이 됩니다. 사과, 음악, 기하학, 산수수학, 천문학을 배우고 성적이 불량하면 또 군인 계급에 종사를 하고요. 그 성적이 우수하면 또 제4기로 갑니다. 개인이 머리 이성을 가졌다고 보고요. 지혜의 덕을 갖고 지배계급 즉 철학자가 됩니다. 제4기에선 30에서 35세이고요. 변증법 철학을 배우고 통치자 양성 과정을 밟습니다. 35세 이후부터는 국가 통치에 대한 행정실무 경험입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허리, 이하가 세 부분의 조화가 이루면 즉 지혜의 덕, 용기의 덕, 절제의 덕이 조화가 이루면 정의의 덕이 되고요. 세 계급이 조화가 됩니다. 장학의 유형은 조직 수준에 따른 장학이랑 장학 방법에 따른 장학이 있는데요. 조직 수준에 따른 장학은 교육장학, 중앙장학에서 학무장학, 지방장학에서 교내자율장학, 수업장학에서 임상장학으로 나뉘고요. 임상장학 순이고요. 장학 방법에 따른 장학은 동료장학, 자기장학, 전통적 장학, 즉 약식장학, 그리고 발전장학, 인간자원장학, 선택장학, 즉 사등장학이 있습니다. 실학주의 교육의 유형입니다.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로 나뉘고요. 일단 인문적 실학주의부터 보겠습니다. 고전 공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실 생활을 간접적으로 이해시켜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도모하게 하는 경향으로 고전을 현실생활 예의 수단으로 파악합니다. 인문적 실학주의의 특징은 인문적 실제적 성격을 가지고요. 지적, 도덕적, 사회적 훈련 강조, 종교교육을 강조합니다. 인문적 실학주의의 교육 목적은 고대 문학 연구, 즉 고전을 통해 현실 세계의 생활을 준비하고요. 인문적 실학주의의 교육 내용은 백과전서식 교육 내용입니다. 인문적 실학주의의 교육 방법은 개별적 교육, 동기학습법, 토의와 설명에 의한 독서법이고요. 인문적 실학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밀턴, 비베스, 라블레가 있습니다. 사회적 실학주의의 의미는 고전 서적 교육을 반대하고 현실 생활의 직접적 경험, 즉 사교 여행을 강조하며 교양 있는 신사, 젠틀맨 양성을 추구합니다. 사회적 실학주의 특징은 직접적인 사회생활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학교보다는 개인 가정교사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사회적 실학주의 교육 목적은 사회적 조화 그리고 신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사회적 실학주의의 교육 내용은 여행이나 사회적 접촉 등의 실제적인 경험을 중시하고요. 그 경험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실학주의의 교육 방법은 이해와 판단을 중시합니다. 사회적 실학주의 대표 자료는 몽테뉴와 로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실학주의는 감각의 훈련을 통해 현실 생활의 지식을 획득하고 자연과학적 지식과 연구 방법을 교육에 도입하여 인간 생활과 사회 생활의 합리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감각적 실학주의의 특징으로는 실제적 과학적 교육 및 인문문 교육을 강조하고 학교 교육 강조, 학교 내부의 계통적 조직을 강조합니다. 감각적 실학주의의 교육 목적은 감각을 통한 올바른 지식을 획득하고 과학적 지식을 통한 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감각적 실학주의의 교육 내용으로는 자연현상의 연구와 유희 활동이 있습니다. 감각적 실학주의의 교육 방법은 관찰에 의한 감각훈련, 귀납적 방법, 실천에 의한 학습이 있습니다. 감각적 실학주의의 대표자는 베이컨, 라트케, 코메니우스가 있습니다. ABCDE 모형은 A. 선행사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고요. 그게 중립적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응의 원인 B인데요.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네, 그리고 C가 결과고요.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갖고 D는 상담자의 역할인데요. 논박을 합니다. 디스퓨트. 그리고 E는 상담의 효과고요. 긍정적인지 정서,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노미는 머튼이 비행 발생 이론인 아노미 이론에서 사용했고요. 문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말하고 뒤늦게는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의식이나 규범의 부재, 즉 탈규범, 무규범 상태를 정의했습니다. 쿠렐에는 교육과정의 어원인데요. 마차 경주에서 말들이 따라 달려야 하는 정해진 길, 즉 레이스 코스가 전통적 개념입니다. 교육과정.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경주에서 말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달리면서 갖는 체험의 과정, 경주활동 그 자체, 교육 경험을 통한 개인의 이미 형성 그 자체, 레이스 이셀프가 쿠렐의 두 번째 현대적 개념입니다. 파이너는 그 두 번째 현대적 개념의 의미로 교육과정을 정의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실존적 체험과 그 반성, 개인의 인생일로에 대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사용한 개념이고요.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나 관점 틀을 말합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별 인지적 특성을 비교하겠습니다.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데요. 감각운동기에는 행동을 통해 환경을 조작하고 사고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단계 말기에 사고가 출현하고요. 순환 반응, 목적적 행동, 대상 영속성, 지연 모방이 있습니다. 전조작기에는 불완전하고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고요. 지각이 더 높습니다. 사고보다. 그리고 1차원적 사고, 현재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상놀이, 상징적 사고를 하고요. 모랄론적 사고, 인상학적 사고를 하고 중심화,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언어, 지각적 중심화, 변환적 추리, 전도 추리, 비전이성, 꿈의 실제론, 인공론적 사고, 상태적 사고, 혼합적 사고, 기준 가변적 사고가 특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있는데요. 완전하고 논리적인 사고, 즉 구체적 경험에 한정하고요. 2차원적 사고를 합니다. 과거, 현재에 대한 사고를 하고요. 탈중심화가 됩니다. 조망 수용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역적 사고를 하고 중다분류, 중다서열화, 논리적 사고, 귀납적 사고를 합니다. 구체적 조작기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에는 연역적 사고를 합니다. 완전하고 논리적인 사고로 해서 추상적 사고도 가능하고요. 형식적 조작기에는. 그리고 3차원적 사고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사고를 하고요. 추상적 사고, 즉 반성적 추정화, 그리고 논리적 사고, 즉 가설 연역적 사고, 조합적 사고, 명제적 사고가 있습니다. 타일러의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수직적 조직 원리, 시퀀스와 수평적 조직 원리, 스코프가 있는데요. 수직적 조직 원리는 계속성과 계열성입니다. 계속성은 컨티뉴티, 동일 내용의 동일 수준을 반복하는 거고 단순 반복 가능합니다. 중요 개념 원리, 사실학습, 태도학습, 운동기능학습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직적 조직 원리의 두 번째로는 계열성, 시퀀스가 있는데요. 동일 내용의 다른 수준을 반복합니다. 질적, 심화, 양적 확대를 하고요. 나선형 교육과정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평적 조직 원리는 통합성이 있는데요. 인터그레이션, 서로 다른 교육 내용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가져서 교육 내용 간의 중복, 누락, 상극 등의 모순을 방지합니다. 3학년 수학과 사회의 관계가 통합성의 적용 예입니다. 천자문의 대체학습서 서당의 교재고요. 유합, 신직유합, 훈몽자회, 아학편을 천자문으로 대체했는데요. 유합은 작자 미상입니다. 서거정이란 설이 있고요. 가장 먼저 편찬된 천자문 대체서입니다. 총 1523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직유합은 유이춘이 지었고요. 유합을 보완 편찬했습니다. 훈몽자회는 최세진이 지었고요. 총 3360자로 구성했습니다. 문자를 구체적 사물과 관련시켜 제시했고요. 문자에 한글 도금을 기록했습니다. 아학편은 정약용이 지었고요. 2000자문입니다. 네 글자의 상대적인 문구로 배열했고 유형자에서 무형자로 학습했습니다. 유형자에서 무형자가 뭔 소리냐면은 구체적인 명사나 추상명사 및 대명사 가진 게 유형자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명사, 이게
구체적으로 딱 형태가 있는 게 유형자고요. 그 다음에 추정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순으로 이게 무형자입니다. 학습하는 게 이게 아학변이고 유별 분류 체계에 따라 학습을 하고요. 사물이 가진 음양 대립적 형식에 따라 문자를 배열합니다. 그리고 장학 유형에는 임상장학, 동료장학, 약식장학, 자기장학이 있고요. 임상장학은 초임교사 혹은 갱신기기 교사 대상 수업 관련 지도 지원 활동을 하는 거고, 장학 담당자는 외부장학 요원, 전문가 교장 교감이고요. 동료장학은 수업 연구 공개 중심 동료장학, 협의 중심 동료장학, 연수 중심 동료장학, 커플장학, 즉 총기준교사와 경력교사가 하는 커플장학, 그리고 동호인활동 중심 동료장학이 있고요. 장학 담당자는 동료교사가 있습니다. 약식장학은 학급 순시 수험 차원관을 하고요. 교장 교감이 장학 담당자고요. 자기장학은 자기 수업 분석을 연구하고요. 전문서적 자료 탐독하고 대학원 수강하고 교과 연구회 학술회 강연에 참석하고 각종 자기 연찬 활동을 합니다. 자기장학의 장학 담당자는 교사 개인입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의 변화, 조선교육령의 변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제1차, 2차, 3차, 4차로 나뉘는데요. 조선교육령은 제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8월에 있고요. 식민지 정책은 그때 무단통치기였습니다. 1차 조선교육령 때는 식민지 교육의 기본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충량한 일본 시민의 양성, 시세와 민두에 맞는 교육, 일본어 보급을 봉급에 중점을 뒀고요. 성균관을 폐쇄했습니다. 1911년에 경화권 규정에 의해 경화권 규정에 의해서 폐쇄했고요. 사립학교 규칙을 1911년에 공포하고 1915년에 개정했습니다. 민족사학 탄압을 강화했고 학교 설립, 교원 채용, 교과과정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통제와 감독을 강화했고요. 한성사범학교를 폐지했고 서당 규칙을 1918년에 공포해서 서당 개설을 인가제로 했고 총독부 편찬교재를 활용했습니다. 보통 학교는 6면 1교주의에 있어서 3면 1교주의 정책으로 변화했습니다. 1918년에요. 1910년대 보통학교는 학생 수에 있어 서당이나 사립학교에 비해 열세였는데요. 1915년에 사립학교 학생 수를 능가했고 1923년에 이르러서 보통학교가 서당의 학생 수를 능가했습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에 바뀌었습니다. 문화정책기였고요. 민족차별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복선형학제를 실시했고 소학교 즉 국어를 상용하는 자 일본인만 취약을 했고요. 보통학교에서는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즉 한국인만 취약했습니다. 그걸 복선형학제라고 하는데요. 그걸 병행했고요.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형식상으로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교육기간을 연장했는데요. 보통학교를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를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3년에서 4년으로, 실업학교를 2, 3년에서 3, 4년으로 일본과 동일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 국어와 조선역사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요. 보통학교를 확대했습니다. 3면 1교주의 정책에서 1면 1교주의 정책으로 1929년에 변화했고요. 보통학교가 양적으로 팽창했습니다. 간이학교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 증가로 보통학교 증설운동의 확산에 대한 일제의 대응 방안이었는데요. 수업 연한은 2년이고 80명 정도의 한개 학급만 설치한 학교고요. 교육시설이나 교재가 미흡했고 교육과정의 3분의 1을 직업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사범학교를 신설했는데요. 남자 6년제, 여자 5년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설치 규정이 신설되어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는데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봉쇄 정책이었습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에 일어났는데 한국시민화 정책기였습니다. 국채명등, 내선일체, 인구단련 등 3대 교육 방식이 있었고요. 이때 3차 때는 민족무정신 말살 정책을 해서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심상가에서 수의가로 옮겼고요. 신사참배 창씨개명 공성유배를 강요했고 내선일체를 내세워서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개칭했고 1938년에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 즉 심상소학교는 여전히 1면 1교주의였고요. 그리고 복선형학제를 폐지했습니다. 일본과 동일한 학제를 적용해서 민족차별교육을 형식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지리의 과목에 강화를 했습니다. 수학교에서 그래서 철저한 황민화 교육을 했고요. 사립중학교는 불허했습니다. 설립 불허했고요. 국민학교를 개칭해서 한국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학교령을 1941년에 발표해서 국민학교를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에 한국시민화 정책기에 했고요. 대륙 침략기였습니다. 군사 목적에 합치된 교육을 했습니다. 수업 연한을 단축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학교를 모두 4년으로 단축했고요. 대학 및 전문학교 전시체제를 대학 및 전문학교를 전시체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사범학교 교육을 확장했습니다. 한국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실현했고요. 1944년경에 전국에 16개의 관립 사범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초등교원 양성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조선어와 조선 역사 교육은 금지되었습니다. 자, 목표 유형을 비교하겠습니다. 6가지 목표 유형이 있는데요. 아니네요. 7가지네요. 네, 7가지 목표 유형이 있는데요. 숙달 접근 목표는
과제 이해, 즉 학습 과정 및 학습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예시로 르네상스가 미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숙달 회피 목표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신이 세워놓은 높은 기준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숙달 회피 목표 예시로는 완벽주의적인 학생이 과제와 관련하여 어떤 오류도 범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피하는 게 있습니다. 수행 접근 목표는요, 개인이 타인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과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에세이를 반에서 가장 잘 쓰기, 남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회피 목표가 있습니다. 개인이 능력 없어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동기화되는 것으로 자기장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선생님과 다른 학생 옆에서 능력 없어 보이는 걸 피하기가 예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감 목표가 있고, 그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기. 그리고 사회적 목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친구 사귀기, 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하기, 친구 지지하기. 그리고 과제 회피 목표가 있는데요. 과제가 쉽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숙제 다하기, 쉬운 과제 선택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나뉘는데요.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뉩니다. 그리고 공교육비는 공부당 교육비와 사부당 교육비로 나누는데요. 일단 공부당 교육비부터 보겠습니다. 공부당 교육비의 예로는 국가, 즉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그리고 지자체, 학교법인 부당 경비가 공부당 교육비이고요. 공교육비 중에서 사부당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비 중에 공교육비랑 사교육비로 나뉜다고 했죠. 사교육비는 사부당 교육비고요.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비, 피복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교육비의 직접 간접으로 나뉜다 했죠. 간접교육비는 교육기의 경비, 유실소득 등이 운영 형태고요. 간접교육비는 또 공부당 교육비와 사부당 교육비로 나뉘는데, 공부당 교육비는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비, 이자가 있습니다. 비영리 교육기관이 향유하는 면세의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사부당 교육비에는 학생이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는 학교회계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은 1번은 국가의 일반 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이 있고요. 2번은 학부모 부담경비, 즉 학교 운영 지원비, 고등학교에 하나고요. 2021년부터 무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경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네 번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다섯 번째는 자체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수입, 예금, 이자 등이고요. 여섯 번째는 물품 대각대금, 일곱 번째는 이월금이 있습니다. 세출에는 인건비, 학교 운영비, 일반 운영비, 수익자 부담경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디오바니의 학교 지도성 유형인데요. 이렇게 세모자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기술적 지도성, 인간적 지도성, 교육적 지도성, 상징적 지도성, 문화적 지도성 순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기술적 지도성이랑 인간적 지도성은 일반 조직의 지도성이고요. 교육적 지도성이랑 상징적 지도성은 상징적 지도성이랑 문화적 지도성은 학교의 지도성입니다. 상징적 지도성이랑 문화적 지도성은 우수한 훌륭한 학교의 지도성이고요. 기술적 지도성, 인간적 지도성, 교육적 지도성은 유능한 학교의 지도성입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를 봅시다. 기술적 지도성은 테크니컬 리더십, 견고한 경영관리 기술 능력, 계획 조직 조정, 시간관리 강조를 구비를 하고요. 학교장의 역할은 전문 경영자,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지도성은 휴먼 리더십이고요. 유용한 사회적 인간적 자원을 활용한 능력입니다. 인간관계, 사교 능력, 동기화 능력, 지원, 참여적 의사결정을 구비하고요. 인간적 지도성에서 학교장의 역할은 인간공학 전문가, 휴먼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교육적 지도성, 에듀케이셔널 리더십,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 효과적인 교수학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상정학 평가를 구비하고요. 교육적 지도성에서 학교장의 역할은 현장교육 전문가, 즉 클리니컬 엔지니어입니다. 상징적 지도성, 시볼릭 리더십에서 는 특징이 학교의 중대사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능력을 구비하는 겁니다. 학교 견학, 교실 방문, 행사나 이식 관장, 학생과의 간담회를 구비하고요. 상징적 행사나 언사를 통해 학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주의 환기를 촉구합니다. 학교장의 역할은 치프,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지도성이 있습니다. 독특한 컬처럴 리더십이고요. 독특한 학교 문화를 창출해서 독특한 학교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 수립에 기여합니다. 문화적 지도성의 예시로는 예시가 아니라 학교장의 역할은 성직자, 프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법의 존재 형식은 법원인데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문법 즉 재정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불문법부터 보겠습니다. 불문법은 관습법 즉 반복적 관행을 통해 형성되고, 판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성되고, 조리는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이 있는데, 네, 이 순서대로, 네, 높은 순서대로 말한 겁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 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구조의 원리를 규정합니다. 법률은 국회 의결회를 거쳐 대통령이 서면 공포합니다. 교육기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고요. 명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 제정을 합니다. 법규명령이 있고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국가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고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행정명령과 비슷합니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거고요. 조례 즉 지방의회에서 정하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합니다.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고요. 국제적 합의입니다. 협약, 협정, 규정, 이정서, 현장, 교환각서 등이 있습니다. 성문법 상호 간의 관계 세 가지가 있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규칙, 자치법규 이순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국내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참조평가와 규준참조평가를 비교해 봅시다. 규준참조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중거참조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이걸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상대평가는 상대적 순위를 평가합니다. 집단의 평균과 편차를 평가하고요. 선발적 교육관입니다. 선발 분류를 중시하고, 평가관은 측정관이고 개인차를 변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적 비고 서열하고요. 평가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속도 검사를 합니다. 스피드 테스트라고요. 원점수보다 기준 점수를 중시합니다. 검사의 기록은 기준 점수, 석차, 예를 들어 석차 100분이 표준 점수로 기준 점수를 검사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평가의 1차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의 동기는 외재적 동기, 즉 경쟁입니다. 상대평가는 입학시험이나 실기검사에 적용되고요. 지향 분포는 정상 분포 곡선입니다. 신뢰도를 강조하고요. 다양한 수준으로 문항을 구성합니다.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이 있고요. 상대평가의 평가가 방법은 집단 내 상대적 위치를 비교합니다. 상위 10% 이내는 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개인차를 극복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기본 가정이고요. 그리고 측정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행동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상대평가는 검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에서는 규준 집단에 비추어 해석되므로 그 결과를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의 기준은 준거입니다. 절대기준 교육 목표고요. 그리고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합니다. 성장 발달을 중시하고, 평가관은 그냥 말 그대로 평가관에 있습니다. 평가에 있습니다. 측정이 아니라. 그리고 절대평가는 교육 목표, 독착점 행동 달성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가 범위는 보다 규명된 영역이고요. 역량 검사, 파워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속도 검사가 아닙니다. 속도 검사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는 원점수 그 자체를 중시하고요. 원점수와 준거점수로 기록을 하고요. 평가의 1차 책임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는 내재적 동기를 강조하고 성취감, 지적 호기심 등을 강조합니다. 절대평가는 각종 자격시험, 초등학교 저학년 평가, 학습이계가 뚜렷한 과목, 수학, 과학의 평가, 형성평가 등에 적용을 하고요. 부적 편포 곡선을 가집니다. 좌경으로 분포를 한 곡선이고요. 절대평가. 그리고 타당도를 강조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문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수행 수준 사정 혹은 분류로 평가를 합니다. 수업 목표 90% 달성이면 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차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매우 구체화시킨 행동을 측정합니다. 절대평가에서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전지 병역으로 일반화합니다. 절대평가에서는 시험에 대한 정답률이 80%일 경우 문항 전집에 대한 정답률도 80%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강화, 벌, 속어의 개념을 비교하겠습니다. 정적 강화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고, 벌에는 정적 벌, 부적 벌, 그리고 속어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의 목표는 행동의 증가, 목표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 자극의 성질은 육회 자극, 자극 제시 방법은 행동 후 제시를 하고요. 부적 강화는 행동의 증가가 목표고요. 목표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고요. 자극의 성질은 불쾌 자극이고요. 자극 제시 방법은 행동 후에 제거를 합니다. 정적 벌은 행동의 감소가 목적이고, 목표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불쾌 자극이고요. 행동 후 제시합니다. 부적벌은 행동의 감소가 목표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목표고, 육회 자극, 행동 후 제거입니다. 속어는 행동의 감소가 목표이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목표 행동이고요. 자극의 정지는 육회 자극이고, 행동 후 유보를 합니다. 그리고 강화와 벌의 유형, 즉 강화자가 가로 제시 방식이 세로면은, 네,
쾌자극,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자극이고 반응 후에 제시를 하면은 반응 후 제시 수여를 하면 정적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림에게 원리, 칭찬, 토큰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쾌자극의 반응 후 제거, 박탈을 하는 것은 제2유형의 제거성 벌이고요. 타임아웃, 반응대가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쾌자극인데 반응 후에 제시를 하는 것은 제1유형의 벌입니다. 수요성 벌이고요. 처벌 꾸준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쾌자극의 두 번째로는 반응 후 제거를 하는 건데 박탈을 하는 겁니다. 부적 강화고요. 회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의 유형 및 관련 규정입니다. 평생학습 도시는 경제발전 중심과 시민사회 중심으로 나뉘는데, 경제발전 중심에는 산업혁신형과 학습 파트너형으로 나뉩니다. 산업혁신형은 기업체가 주도하고요. 산업복합단지의 혁신 목적이고요. 학습 파트너형은 교육훈련 제공자와 학습자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합니다. 시민사회 중심은 지역사회 재생형과 이웃 공동체 건설형으로 나뉘는데요. 지역사회 재생형은 변화에 알맞은 지역사회 재생 및 혁신 전략을 구현하고요. 이웃 공동체 건설형은 이웃을 위한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 정신을 고양합니다. 평생학습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고,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 협력 및 정보를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를 둘 수 있고,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런 거 빈칸으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리고 에디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고요. Analyze, Design, Development, Implement, 적용, 그리고 실행, 그리고 평가, Evaluation이 있습니다. 분석은 학습 내용, what을 정의하는 과정이고요. 요구 분석, 과제 분석, 직무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설계에는 교소 방법, how를 구체화하는 거고요. 수행 목표의 명세화입니다. 매거의 진술 방식이고요. 절대 평가를 문항을 개발하고, 교수 전략과 교수 매체를 선정합니다. 개발은 교수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이고요.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형성평가 및 교수자료를 수정 제작합니다. 실행은 적용이고요. 교수자료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교수자료의 사용 및 설치, 유지 및 관리가 실행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교수자료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총괄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학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변화 및 정도 및 전이를 평가합니다.